저는 두 가지 AI 시대를 맞아서 두 가지 극단을 경계하자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기술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복마저도 기술에 위임하고자 하는 그런 거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한편에 편향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든 기술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듯이 원초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양쪽의 극단을 좀 젖혀놓고 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미 도래한 AI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교육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남게 되죠. 그 말씀을 지금부터는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위에 선 인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니까 약간 좀 위태로운 기분이 드시나요? 네.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질문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을 할 때 교육 지표로서 질문이 있는 교실이라는 지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인간이 가진 호기심과 질문 능력이 교실을 활성화시킨다라고 보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 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은 AI가 개발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지한 인간을 갑자기 지식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을 넣을 때 아무래도 그 질문은 사전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교양이 풍부한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은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이 한번 나왔을 때도 이 답변에 대한 판단, 검증, 이거 할 때도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죠. 결국은 그런 질문, 답변, 검증 능력을 가지고 호기심과 감수성을 가진 이런 인간들이 굉장히 귀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인간이 가진 기계와 구분되는 어떤 고유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제가 이거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서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 마사 누스바움의 이론을 좀 차용을 해서 타자의 입장에서도 나를 이해하고 나도 타자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질문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여러 절차와 그런 이런 워크플로우는 이제 이 PPT에서 보시는 대로 과제를 이해하고 질문을 작성하고 정렬을 하면서 최적화를 하고 이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모델 처리를 하고 결과를 생성하고 결과가 정제되면 반복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어떤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시중에 보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또는 프롬프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백 수천 권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라든지 간단한 역사,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진 그림자를 생각하지 않고 프롬프트 작성 기술만 익히게 되는 경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각별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각 인공지능마다 역할 부여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개인 맞춤 설정 메뉴들이 있습니다. 챗GPT도 그러하고 제미나이에도 있고 클로드에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너는 지금부터 작가이자 교육학자야 라는 그 페르소나를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부탁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 환경에. 너는 만약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해. 거짓된 정보를 나한테 출력하려고 하지 마. 뭐 이런 종류의 그런 거를 이제 넣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하는 장치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넣을 때 한 번 더 예시를 줍니다. 너는 지금부터는 운동가형 생태학자야. 그래서 내가 지금 생태적인 어떤 글을 작성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이들과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이들과 학생들과 사용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순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좀 혼란스럽기는 하죠.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이렇게 활용하면 적절하다. 또 오른쪽은 이런 활용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개념을 정리하거나 정보를 구조화시키거나 뭐 질문을 생성하고 점검, 피드백, 오개념 확인, 사고 확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인지적 비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최종 답안을 작성해줘 하는 거는 그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부적절한 경우죠. 그런데 그 밑에를 보십시오. 가치 판단이나 결론 도출. 뭔가 판단해줘 또는 이 결론을 어떻게 생각해라고 집어넣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인간 판단 능력의 외주화라는 거죠. 판단은 인간의 몫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인간이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한테는 맡길 수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쓸 때부터 학생들이 이거를 습관화해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 결과의 확정 같은 것도 인간이 내려야 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유의도를 평가해 줄 수 있지만 그거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적으로 확언을 내리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거를 기계한테 맡길 수 없다. 수행평가 결과물을 대필시키는 거는 뭐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모든 거를 이제 인지적 위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익혀야 될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쓸 수 있을 만큼의 프롬프트 작성 능력,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 또 바이브 코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되는 데까지 와 있거든요. 기술보다는 질문이 핵심인 것이고 교사의 질문을 통해서 비판적 설계로 간다면 이거는 유용한 조력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AI가 출력해내는 답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뭐 익숙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AIDT 문제인데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AIDT를 교과서로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지난 3년간 시간을 소비해 왔다는 얘기죠. 그 시간에 저는 사실은 교과서로 쓰지 않고 교육자료로 쓴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가진 교육적 여러 가지 효과들이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컨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각 과목별로 윤리적 기준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거를 마련했어야 되지 않나.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전문가들은 요 3년 동안은 전속력으로 후퇴한 기간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이제 AIDT 문제 쪽입니다. 이건 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셔서 그 다음에 평생학습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제안입니다. 저는 먼저 평생학습부터 적용했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판단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성인들 단계에서 AI를 써보고 거기서 문제점들이 이들은 약간의 내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문제점들을 도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려오고 중학교까지 내려오고 초등학교까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는 게 옳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거를 쓰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큰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평생학습 쪽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여지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문해력 얘기를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AI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AI의 한계는 뭐냐, 어떤 때 오류를 일으키느냐, 또 사회적 영향, 협업 윤리, 그 속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구분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랫단부터 올라가는 거죠. 문해력의 그 일종의 이제 어떤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고 적용하고 분석 평가, 창조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AI 쪽하고 클로드와 챗GPT와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그 다음에 리튼하고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일부러라도 이제 논쟁을 막 유도를 했어요. AI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삐딱하게 이쪽으로 얘기하면서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나왔는데 이거를 간추리고 간추려서 그러면 AI 문해력의 실천 사항이라고 할 때 예컨대 이제 개인 차원, 교육 현장에서의 차원, 사회적 차원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를 이걸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아무도 안 읽을 테니까 이거를 강령적인 어떤 거로 좀 구호적인 거로 하려면 뭐가 좋겠느냐를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12가지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물론 이 각 항에 따라서 좀 더 세부 내용들이 실릴 수 있겠지만 요 실천 사항들을 선생님들이 공유하고 아이들과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AI 시대에 결국 남는 인간의 역량은 뭐냐. AI가 갖지 못한 역량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공감 윤리적 판단, 협업 커뮤니케이션, 학습 민첩성,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AI는 가지지 못한 호기심, 그리고 질문 능력이 합해지면 이것이 바로 AI 문해력으로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본 것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간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께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AI 활용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학생과 교사가 배제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왕왕 학생과 교사가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태로 결과물을 얻는데 급급한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행히도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들을 실제로 시연을 해보고 책에 지금 뭐 그 사례를 써놨습니다만 해봤더니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조차도 AI가 충실하게 조력하는 것을 봐서는 의미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정보 검증 수업,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뭐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역사 탐구 프로젝트 같은 3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과정에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도구가 가진 어떤 특장점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쟁 재현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AI가 생성해내는 정보를 검증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검증하지 않는다면 학습자나 교사의 몫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처음에 예를 들면 논쟁적 주제를 선정을 해요. 애들은 이런 주제를 선정하고 싶겠죠.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까 말까, 뭐 소셜미디어 금지, 우리가 이제 3월부터는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돼 있죠.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허용과 금지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급한 성마른 접근법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법규가 그렇게 됐습니다. 호주에서는 16세 이하에서 미만에서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됐고 덴마크가 받았고 프랑스 받을 거고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유럽 쪽에서는 규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떠올려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생성형 AI를 통해서 출력 때 받은 사실을 비교를 하는 거죠. 생성 자료와 원본 자료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교사가 개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발견한 내용들을 AI가 어느 부분은 정확하게 생성을 했다. 어느 부분은 누락하거나 왜곡했다. 대안적 관점은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질문할 때는 더 나은 질문 형태로 나아갈 수 있겠다. 라는 게 이제 논쟁 재현 교수학습 방법으로 소개를 드렸고 자세한 거는 책에서 뭐 보셨을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하나의 제 나름대로 기초로 삼았던 개념은 서사적 상상력이다. 그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뭐 끝에서도 이제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절차가 공정하다면 차별은 용인되는가? 실제로 젊은이들하고 토론해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토론할 때 1라운드에서는 예를 들면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AI는 찬성하고
학생은 반대 입장에 서는 거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합니다. 근데 성실하게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AI는 막 길게 답변을 하는데 그거를 되묻는 방식으로 뭐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의 논지를 충실하게 밝히는 방식으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2라운드 들어가서는 이제 입장을 바꿔요. 바꿔서 AI가 반대하고 학생은 찬성하는 입장에서 2라운드 들어서 이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까 보니까 왜 쟤는 저런 방식으로 주장을 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그 입장에 서 보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공감 능력인데 서사적 상상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다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게오르그 가다머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할 때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논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평의 융합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좋은 얘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토론은 죽기 살기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것이라는 관념이 너무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성인들로부터 아이들이 그걸 배우죠. 뭐 정치로부터 배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매우 아쉬워서 초중생 단계부터 이런 방식의 토론을 습관화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3라운드에는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최종 발언을 통해서 하고 반드시 토론이 끝나면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했던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것이 이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LM 아까 약속한 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노트북 LM을 딱 이렇게 시작하시면 맨 왼쪽에는 소스를 입력하는 그 구역이 있고요. 가운데가 이제 서로 채팅을 나누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산출물이 나오는 곳이 이제 스튜디오라는 곳인데요. 이쪽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트북 LM이 좋은 건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이쪽에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자료라고 하면 할루시네이션이 거의 없다라는 굉장히 그 좋은 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알아낸 바로는 전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맥락과 맥락을 연결할 때 뭐 AI가 약간 무리할 수도 있고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뭐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제공한 소스에 대해서만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내가 소스를 못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여기서 검색을 통해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소스들을 불러다가 쭉 뭐 할 수 있죠. 이게 무료 사용자도 한 50개까지 한꺼번에 입력할 수가 있고요. 유료 사용자는 아마 300개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명령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줘라고 뭐 예를 들면 AI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뭐 수업에서 쓰는 법 등등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만든 밑자료를 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자료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게 있는데요. 오버뷰. 그러니까 팟캐스트 만드는 거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이게 작동이 오늘은 안 되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인포그래픽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죠. 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면은 만약에 사람이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뭐 몇 시간 걸려서 고급 디자이너가 해야 할 작업을 불과 뭐 2, 3분 만에 작업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약간 한글을 표현할 때 이게 이미지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깨짐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 점들은 이제 검토를 하셨다가 뭐뭐뭐에 대해서는 올바른 표현으로 해줘라고 다시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슬라이드로 빼서 PPT 방식으로 바꿔서 수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지금 이전 거를 보죠. 슬라이드 자료 만들기가 있는데요. 슬라이드 자료라는 것은 PPT 자료를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그 내용에 맞게 이 친구가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 쓰는 이제 어떤 용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께서 소스로 제공한 거를 기초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용어들은 친숙하게 다가오는 용어들일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AI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을 점검하고 넓히는 도구다. 보시고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 이제 동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 동영상도 한번 음성이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성 지원이 지금 들으시는 분도 안 들리나요? 네, 우리 이쪽 스튜디오에서도 어쨌든 지금 음성이 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가 이제 기계를 세팅하고 할 때는 들렸던 것인데 아마 뭔가 이제 기계 통신상의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음성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노트북 LM을 활용해서 이제 역사 탐구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제 관심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를 활용해서 수업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와 교사가 소외되거나 배제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게 여차하면 그런 방식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의존 중독 상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검증이 완료된 공식 자료, 예를 들면 박물관 자료라든지 뭐 역사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자료를 입수해서 노트북 LM에 업로드를 하죠. 질문을 올릴 때 안중근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너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하는 거는 좀 선생님께서 봐주시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업로드한 자료를 바탕으로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결심한 배경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정리해줘 이런 식입니다. 물론 뭐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원문이랑 대조해서 AI가 어떤 맥락을 놓치고 있나를 발견해서 이제 보충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제가 노트북에 LM 쓸 때 뭐 여러 가지 오른쪽에 메뉴가 있는데 마인드맵 메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딱 눌러보시면 2차, 3차까지 이렇게 쭉 펼치는 거를 그거의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맥락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아마 이럴 겁니다.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궁금함과 호기심 때문에 답변을 얻어봤는데 기록이 현저히 부족한 거죠.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기존의 자료에선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 다루는 것이 부족할까라고 질문을 올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요 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예시를 동원하면서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줘. 그러면 AI가 답변을 이제 하겠죠. 원자료에 왜 부족한지, 원래 부족한지 아니면 기록상에서 부족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현대로 들어오면서 뭔가 남성들 위주로 이 기록이 정리되고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답변을 줄 수가 있겠죠. 이거를 다 했으면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노트북 LM에 오디오 오버뷰를 활용해서 이제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인포그래픽이나 슬라이드 자료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노트북 LM을 활용하시다 보면 의외로 선생님들의 일손을 덜면서도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상황에 슬기로운 AI 활용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 방식으로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철학, 맥락, 학급의 조건, 아이들의 상태를 보면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바로 그게 AI가 가진 특성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만들어졌으니까
인간들의 능력은 뭔가 평균으로 좀 수렴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AI가 인간 능력을 확장하는 건 맞아요. 굉장히 제 경험을 보더라도 제가 작년하고 올해 AI를 활용하면서 느끼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질문할 때 훨씬 풍부하게 질문할 수 있고요. 검증할 때, 답변을 받아서 검증할 때, 되질문할 때도 훨씬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전 지식이 없거나 또는 사전 지식을 축적하기를 꺼리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답변을 넣고 일반적인 답변을 얻기 때문에 계속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시대에는 저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된다. 격차가 굉장히 벌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대로 쓰고 제대로 지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격차 심화를 해소할 수 있다. 하물며 초등생부터 뭐 쓴다고 하면 이거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회복할 수 없는 격차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아이들 간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적용할 것이냐, 이거를 끊임없이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야흐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지금 뭐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그런 시대는 이미 도래를 했고요. 도구로서 활용을 하든 대화의 상대로서 활용을 하든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성을 내장하는 것이고, 또 AI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AI와 인간의 충돌, 인간끼리의 충돌 등등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AI 시민성, 윤리, 또 학교에서는 느림의 공간, 무기계의 시간을 저는 권해드리는데요. 일부러라도 완전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만 수업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거 굉장히 훌륭한 방식이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디지털 AI를 활용해서 했을 때와 애들에게 이제 느낌 나누기를 갖고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또 불편했고 어떤 점은 편리했는가에 대해서, 또 직접 체험하고 뭔가를 만드는, 손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고 촉감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해가면서 몸의 기능을 퇴행하지 않게 하는 작업이 AI 시대에는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려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기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이제 아이들과 선생님께서 공감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이제 마지막 제안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책의 마지막 36꼭지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조금만 느리게 가면 안 될까 이런 제목이 됐는데요. 진화의 속도를 잠시 멈추거나 아주 느린 속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지금까지 발전된 것만 하더라도 인간은 능가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는다고 해서 AI가 발전을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협약, 기업 간 협약이 필요한데 이제 비관적이죠.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미국을 보거나 뭐 유럽을 보거나 우리나라를 봐도 이것이 제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AI를 활용하면서도 이걸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큰 거를 하나 만들려면 소형 모듈 원전을 하나 지어야 될 정도로 전력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는데 이게 2030년쯤 되면 지금의 AI 발전 속도를 전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돼서 AI의 발전이 당분간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그러면 인간은 뭘 하느냐? 지금까지 발달된 AI의 그것에 맞추어서 인간들의 윤리, 노동, 법, 규범, 리터러시 교육 같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서둘러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시민성을 장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쎄요, 이게 빅테크들은 사활을 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사활을 건 경쟁을 하죠. 미국의 누군가가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해요. 미국에도 이제 양심적인 뭐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뻔히 예견되는데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자본을 투입해서 발달을 꾀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쪽의 얘기가 그렇게 안 하면 중국이 따라온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국가 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진영 간 문제가 되기도 해서 이거를 과연 멈출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멈출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양쪽의 편향을 극복하고 슬기롭게 사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